72의 나이에 강말자는 처음으로 도망쳤습니다. 40년을 한 길만 달려온 버스 기사가 정년퇴직 다음 날 홀연히 사라진 이유.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들어서 요양원 가셨나? 하지만 아무도 몰랐지요. 그녀의 손가방 안에는 평생 모은 돈보다 더 큰 비밀이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을. 이것은 버스가 멈춘 자리에서 시작된 한 여자의 진짜 출발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반. 차고지에 불이 켜졌습니다. 강말자는 언제나처럼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72.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유니폼 단추를 채우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273번 버스. 그녀가 40년 동안 몰아온 노선이었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소리. 말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힌 그 자리, 변하지 않은 감촉이었습니다. 출발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반복해온 주문 같은 것이었지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정류장. 새벽 공기 속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는 버스에 올라 말자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기사님.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전벨트를 확인하는 룸미러의 시선으로 대답했지요. 조심히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정류장. 병원 간호사가 올랐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올랐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람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렸습니다. 말자는 그들의 인생을 실어 날랐습니다. 누군가의 출근길이자 누군가의 퇴근길, 누군가의 희망이자 누군가의 피로. 버스 안에는 언제나 도시의 온도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말자는 잠깐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혼자 싼 도시락이었습니다. 김치 몇 점과 계란말이, 그리고 오래된 밥. 특별할 것 없는 점심이었지요. 옆 버스에서 젊은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그렇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말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편히 쉰다는 말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쉰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왔습니다. 마지막 막차 시간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차고지에는 몇몇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꽃다발 하나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강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이 말했습니다. 짧은 박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의 박수였지만 그것이 40년의 끝이었습니다. 말자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작은 카네이션 몇 송이가 비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유니폼을 벗어 사물함에 넣었습니다. 40년 동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이제 그 옷은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자는 사물함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잠기는 소리가 마치 인생의 한 장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방을 들고 차고지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말자는 버스를 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73번이었습니다. 자신이 몰던 노선. 하지만 이번에는 승객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똑같은 길인데 운전석이 아닌 좌석에서 보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더 높아 보였고 사람들이 더 바빠 보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보며 달려왔을까?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습니다.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후 1년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비췄고 명절에는 전화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말자는 꽃다발을 화병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40년 동안 엔진 소리와 함께 살아왔는데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이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나 진우야. 그래, 잘 지내냐? 엄마, 오늘 퇴직하셨죠? 축하드려요. 고맙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응.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말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요양형 아파트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들도 24시간 있고 나는 아직 건강하다. 그래도 엄마 만약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퇴직금이랑 예금 같은 거 관리하셔야죠. 그런 거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말자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관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니, 엄마 명의로 두되 투자도 하고 그래야 이자라도 붙잖아요. 그냥 은행에만 놔두면 손해잖아요.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효도처럼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았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생각해보마. 엄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좋은 곳은 대기가. 전화 끊는다.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승객들을 위해. 그런데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였을까? 새벽녘 말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첫 차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사흘 후 말자는 부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성훈님 별세. 빈소 서울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박성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말자는 멈췄습니다. 273번 버스의 단골 승객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같은 정류장에서 타던 노인이었지요. 항상 신문을 들고 있었고 내릴 때마다 수고하세요라고 인사했던 분. 말자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빈소는 조용했습니다.
몇몇 조문객이 있었지만 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말자는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박 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강 여사님이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마이너스 평안상 조회 사무국장. 네, 그런데 박성훈 어르신께서 자주 말씀하셨어요. 273번 버스 기사분이라고. 아, 그러셨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셨어요. 강 여사님이 조문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요. 무슨 말씀을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사무실로 가시겠어요? 10분이면 됩니다.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은 장례식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평안상 조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말자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서연은 캐비닛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지요. 강말자님 맞으시죠? 네. 서연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1998년에 평안상 조회에 가입하신 적 있으시죠? 말자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1998년? 그게 벌써 25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아, 그때 동료가 권해서. 맞습니다. 당시 박성훈 어르신께서 이 상조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버스 기사분들 몇 분이 가입하셨죠. 서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말자 앞에 놓았습니다. 출자 증서 성명 강말자, 출자금 500만 원 출자, 계좌수 100계좌. 말자는 그 서류를 보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맞았습니다. 당시 박 노인이 상조회를 만든다며 투자를 권유했었지요.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 당시 말자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서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강 여사님, 이 상조회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글쎄요. 2010년에 대기업이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했어요. 말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상장? 네.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입니다. 그리고 서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주식 정보가 떴습니다. 강 여사님의 출자금 100계좌는 현재 주식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서연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시가로 약 8억 2천만 원입니다. 말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8억 2천만 원입니다, 여사님. 말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다시 앉았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네. 여기 증명 서류가 다 있습니다. 서연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조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주식이 어떻게 전환됐는지, 배당금은 얼마나 쌓여 있는지. 말자는 그 말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왜 진작 말을 안 해주셨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여사님 주소가 바뀌셨고 전화번호도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박 어르신께서 버스 노선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젠가 만날 거라고 믿으셨대요. 말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500만 원.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은 그 돈이 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이건 여사님 것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서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한테도요. 왜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여사님이 먼저 정리하실 때까지 비밀로 하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말자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8억.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 진우가 요양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녀는 무력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봐야 얼마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자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기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강말자 자신으로 산 적은 없었지요. 그날 밤 말자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바다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작은 집이 하나 있었고 말자는 그 집 앞 의자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 다음 날 아침 말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버스 차고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사준 것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았었지요. 말자는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청해포구.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푸른 바다, 작은 포구, 하얀 등대, 오래된 어촌마을. 청해. 273번 버스의 마지막 종점이자 첫 출발지였습니다. 말자는 40년 동안 매일 그곳을 지나쳤습니다. 새벽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주고 저녁에 마지막 승객을 태우던 곳. 하지만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운전석에만 앉아 있었지요. 저기 가면 어떨까?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자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청해포구 근처 매물을 찾았습니다. 작은 여인숙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건물. 낡았지만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가격은 적당했습니다. 말자가 가진 돈의 일부면 충분했지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청해 여인숙 매물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네. 보러 오시겠어요? 네, 이번 주 안에 가겠습니다. 말자는 서연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셨어요? 네. 일부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주일 후 말자는 청해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승객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손가방 안에는 간단한 옷가지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박 노인이 건네준 출자 증서.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물결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말자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말자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버스의 운전대를요. 버스는 3시간을 달려 청해에 도착했습니다. 종점에 내렸을 때 말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이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짭짤하고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곳이구나. 40년 동안 지나쳤던 곳. 하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포구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어선들이 줄지어 있었고 횟집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멀리 하얀 등대가 보였고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다녔습니다. 말자는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를 찾아 걸었습니다. 포구에서 5분 정도 걸어 올라가니 언덕 위에 2층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청해여 인숙. 색바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의 냄새였지요. 하지만 말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파도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말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올라왔습니다. 어때요? 오래됐죠? 한 10년은 비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진짜요? 수리할 때가 많은데. 제가 할게요. 계약은 일주일 만에 끝났습니다. 서연이 도와줬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돈을 송금하고 명의를 이전했습니다. 강말자, 72의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자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버스를 닦던 손으로 집을 닦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창문을 닫고 마루를 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살아났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했습니다. 말자는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출발 게스트하우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곳. 간판을 거는 날 마을 사람 몇 명이 구경을 왔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50대 남자가 물었습니다. 마을 카페를 운영하는 민호였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게스트하우스 하시려고요? 여기 사람 많이 안 와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으시네요. 나이 드신 분이 새로 시작하시다니. 말자는 웃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말자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고. 여행 왔다. 여행요? 어디로요? 바닷가. 갑자기요? 혼자요? 응. 진우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양원 이야기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았고 밝았습니다. 말자는 그 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래, 지금이 시작이야. 출발 게스트하우스는 천천히 소문이 났습니다. 첫 손님은 30대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왔다는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큰 백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혹시 방 있어요? 있어요. 얼마나 묵으실 건데요? 일주일. 아니, 한 달 있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지는 2층 바다가 보이는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자는 걱정이 되어 노크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식사는 하세요? 말자는 국을 끓여 문 앞에 놔뒀습니다. 그릇은 텅 빈 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수진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여기 오래 있어도 돼요? 그럼.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10년 다닌 회사.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말자는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었겠네. 다들 왜 그만두냐고 물어봐요. 좋은 회사인데, 연봉도 괜찮은데. 근데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숨이 안 쉬어졌어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네, 잘 그만뒀어. 죽을 것 같으면 그만둬야지.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자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온 영숙이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왔어요. 어떤 사진이요? 바다 사진. 평생 찍고 싶었는데 이제야 시간이 났어요. 영숙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뜰 때의 바다, 낮의 바다, 석양의 바다, 밤의 바다. 그녀는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사장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영숙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나도 시작하고 싶어서. 이 나이에요? 이 나이라서. 영숙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들이 왔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 이혼한 사람, 꿈을 찾는 사람, 그냥 쉬고 싶은 사람. 그들은 모두 무언가에서 벗어나려고 청해에 왔습니다. 말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하게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코르크보드가 있었습니다. 말자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생 말고 이번 생에서 나를 챙긴다. 손님들이 하나씩 메모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커피 마시기, 아침에 바다 보기, 하루에 한 번 웃기, 가족에게 연락 안 하기,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기. 보드는 금세 빽빽해졌습니다. 말자도 메모를 하나 붙였습니다. 버스 기사가 아니라 강말자로 살기.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로비에 모였습니다. 민호 카페 사장도 왔습니다. 포구에서 고기 잡는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왜?
여기 와서 처음으로 숨 쉬는 것 같아요.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자는 웃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후 말자는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해에 온 지 석 달. 이곳에서 말자는 강말자였습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기사도 아닌 그냥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청해는 바람이 세졌고 파도가 거세졌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엄마. 말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왔니? 찾았어요. 통화 기록 추적해서. 진우는 지쳐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진우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바다가 보이는 창문, 코르크보드에 빽빽한 메모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해. 게스트하우스요? 갑자기 왜요? 하고 싶어서. 진우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72. 그러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게스트하우스예요. 그리고 돈은요? 퇴직금으로 이걸 샀어요? 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진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회사가 정리됐어요. 투자했던 것도 다 날렸고요. 빚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돈이 필요해요. 당장 막아야 할 구멍이 있어요. 퇴직금이랑 예금 다 합치면 얼마예요? 말자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뱃속에서 10달을 품었던 아이. 밤새 열날 때 간호했던 아이. 대학 보내려고 밤낮으로 버스를 몰았던 그 아이.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말자의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엄마가 72까지 일한 돈이야.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 몰며 모은 돈.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갚을게요. 나중에 꼭. 나중은 없어. 네. 말자는 진우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나중이 없어.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시간마저 내 빚 갚느라 쓸 수는 없어. 엄마, 이번에는 내가 결정한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실망하신 거예요? 실망이 아니라. 말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경계선을 긋는 거야. 엄마 인생과 내 인생 사이에.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머물다 가도 돼. 하지만 돈 이야기는 하지 마.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말이었지만 말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묵고 다음 날 아침 떠났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녕. 말자는 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지킬 차례였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청해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말자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진우가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말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조정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서연이 전화했습니다.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아드님이 권리가 없어요. 하지만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요. 증인들 앞에서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후 청해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자, 진우, 서연 마을 이장, 협동조합 변호사,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 회관은 조용했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는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강말자 님의 재산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말자 님은 1998년 평안상 조회에 출자하셨고 현재 그 지분의 가치는 약 8억 원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강말자 님 개인의 자산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억? 네. 아드님이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전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말자 님이 생전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독립된 자산입니다. 말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버스 몰며 조금씩 넣어둔 돈이다. 엄마, 평생 너 뒷바라지하며 내 돈 다 썼어.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말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 안 했어. 내가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남은 이건 엄마가 엄마를 위해 쓰겠다. 진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 말자는 진우 앞에 섰습니다. 넌 내 인생을 살아. 엄마한테 기대지 말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주겠니?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말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을 때, 내 힘으로 살아보고 나서 다시 오고 싶을 때, 그때 이곳에 와서 앉을 자리 하나는 남겨두겠다. 진우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말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다시 올게요. 제대로 된 모습으로. 그래. 진우는 회관을 나섰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출발 게스트하우스는 이제 청해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쉬고 싶은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스 운전대가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자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로비 코르크 보드는 여전히 빽빽했습니다. 새로운 메모들이 계속 붙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바다에 발 담갔다. 10년 만에 그림 그렸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했다.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엄마. 말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진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그래. 빚도 다 갚았어요. 시간 걸렸지만 진우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 드리려고 모은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말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가져. 엄마. 대신 말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 배우고 싶다며? 진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여기선 사장 강말자다. 지각하면 잘린다. 말자는 씩 웃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출근해. 새벽 6시. 네. 그날 저녁 말자와 진우는 바닷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후회 없으세요? 저한테 그 돈 안 주고. 말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어. 이게 엄마가 선택한 인생이니까. 넌 어때? 후회되니? 쉬운 길 놔두고 힘든 길 걸어온 거. 진우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가 선택한 인생이니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첫 별이 떠올랐습니다. 말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내려왔지만 인생은 지금이 출발이다. 게스트하우스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정류장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당신 인생이 다시 출발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말자는 73이 되었지만 지금이 가장 젊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출발 게스트하우스는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77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매니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자가 했던 것처럼 손님들에게 판단하지 않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봄날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60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큰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혹시 방 있나요? 네, 있어요.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묵으실 건데요? 한 달. 아니, 더 있어도 될까요? 저는 회사를 막 그만뒀어요. 30년 다닌 회사를요. 말자가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다시 시작하는 곳이에요.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자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72에 시작했어요. 늦은 게 아니라 때가 된 거예요.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자는 바닷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말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다고요. 밀려왔다 밀려가고 시작하고 끝나고 다시 시작하고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중요한 건 자신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것. 말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버스는 오래전에 멈췄지만 그녀의 인생은 지금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목적지를 향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버스가 멈췄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정년퇴직, 이혼, 사업 실패, 병. 인생에는 멈춰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춘 그곳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곳이 진짜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강말자는 72에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버스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혹시 마지막 정류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출발점입니다.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의 출발은 지금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야기를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